일개 군의 선관위가 판단하고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선결 무효 판결이 났을 때 대법관은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등록 취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다음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럽고 분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는 말없이 그런 날을 지켜보고 있었다. 난 아내에게 결코 부당한 처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가 말했다. 옳은 길이면 당신의 길이면 목숨 걸고 싸우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자식 둘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장부의 뜻을 펴세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것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나에게도 낯선 곳인데 아내에겐 오죽 생소할까. 그런데도 아내는 태어났고 내게 힘과 용기를 북돋고 있었다. 봄밤은 깊어갔고 가끔씩 산새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인제는 산 높고 골 깊은 오지였다. 숙소로 잡은 하숙방에서 우리 부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인정해 주었다. 나는 한숨 돌리고 서울로 향했다. 선거를 치르려면 준비할 것이 많았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곧바로 지프차를 탔다. 서울서 인제까지는 8시간이 걸렸다. 마음이 급할수록 길은 험하고 멀었다. 지프차는 과적으로 커브길에서 2번이나 뒤집혔다. 차 지붕은 형편없이 구겨졌지만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다시 달렸다. 그날 오후 늦게 군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다. 때마침 기호 추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전복사고로 온몸이 긁히고 멍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 산이 무너져라 고함을 질렀다. 내 차림새와 기세에 놀려 누구도 내게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나상근 자유당 후보가 경찰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 야 이놈들아, 왜 저놈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것이야. 빨리 끌어내. 그러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쫓겨날 수 없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 내려온 인재인데, 얼마나 공들인 선거인데 부정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꺾일 수는 없었다. 나는 책상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걸 놓으면 모든 것이 끝장일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어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여당은 곧 힘이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쫓겨났다. 그때서야 상처가 옥신거렸다. 등록은 무효로 처리되었고 내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서럽고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인제군에서 일어났지만 그날 일은 후보 등록 방해 사건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나는 군청 근처에 있는 육군 사단장 관사를 찾아갔다. 그는 이 억울함을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단장은 자리에 없다고 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피했던 것 같다. 당시 사단장은 박정희였다. 우리의 첫 대면은 이렇게 빗나갔다. 후보도 되지 못하고 선거판에서 강제로 쫓겨났지만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무소속 신영규 후보를 돕기로 했다.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운동원이 되어 열심히 뛰었다. 선거운동이 끝난 후에는 개표소 참관인으로 부정을 감시했다. 예상대로 신 후보는 졌다. 나는 선거 틈틈이 제천의 이태영 민주당 후보와 춘천의 개광순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내가 지원 연설을 하면 청중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들었다. 2시간, 3시간 연설을 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 같은 것이 없을 때여서 연설에는 하나의 공연의 다름 아니었다. 청중들은 내 연설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다. 그럴수록 신명이 나서 솟아났다. 자유당의 독주와 무능을 통렬하게 꾸짖었다. 개강순 후보는 그런 나를 끈끈이라고 불렀다. 청중들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었다. 내 연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은 모두 당선이 되었다. 그 선거에서 자유당 홍창섭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개강순한테 진 것이 아니라 김대중한테 졌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관선 도지사로 발탁되었다. 그는 이후 인제에서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나에 대한 낙선운동을 집요하게 펼쳤다. 일종의 보복이었다. 자유당은 전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나는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후보 등록 방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그리고 1959년 3월 재판에서 이겼다. 인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그 판결이 내려진 날 나상근 씨는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있었다. 선거 무효 결정이 내린 줄도 모르고 단상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있었다. 한 야당 의원이 다가가 그 사실을 알려줬단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떨어졌소. 당신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는 2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신문기자 그리고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당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악랄한 흑색 선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당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전형산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 인제 같은 전방지역에서는 사단장과 경찰서장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다. 여당 쪽에서는 우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대중에게 왜 표를 주느냐며 지역 주민들을 선동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 두 사람을 불러왔다. 이른바 저격수인 셈이었다. 앞에서도 밝힌 홍익선과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이도선이었다. 둘은 연설회장마다 나타나 나를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홍익선은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은 공산당원입니다. 나랑 같이 목포에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한 주범이 틀림없습니다. 이도선은 나한 얼굴 한번 맞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과 나는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 고추까지 만지면서 걷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 틀림없는 공산당원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호소하겠습니까? 공산당에 속지 마십시오. 이도선 눈물까지 흘리며 그럴듯하게 호소했다. 최전방 인제는 민간인들도 거의가 북쪽 출신이라서 방공으로 뭉쳐 있었다. 총을 들고 맞서 있는 현역 군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공산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였다. 유권자들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었다. 정확히 말하면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들이 김대중을 알 리 없었다. 전라도에서 온 두 사람의 전라도 사투리만은 믿었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군대에 납품을 하는 마산 출신 정영국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야당을 지지했고 나를 좋아했다. 그가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요정이라 할 만한 음식점에서 한턱을 냈다. 여자 종업원도 모두 들어와 앉았다. 선거에서 권투를 승리를 빌어주는 자리였다. 흥이 무르익을 무렵 나는 내일이 걱정되어 자리를 빠져나왔다. 숙소에 돌아와 막 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었다. 우리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다. 위원장님, 여기 미인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지내십시오. 그는 웬 젊은 여자를 방으로 밀어넣더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호통을 치며 부위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방에 들어온 여자에게 내 처지를 얘기하고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0분이나 흘렀을까 다시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이 불쑥 나타나 방 안을 살피더니 황급히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저는 순찰 나온 경관입니다. 그러더니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일어나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 그 경찰관은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려 온 게 분명했다. 정영국 씨가 꾸민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당시 지역에 이름난 음식점에는 기관원이나 경찰들이 심어놓은 정탐꾼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꾸민 지심이 분명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흉계는 군대까지 파고들었다. 군인들에게는 선거용 전단을 보낼 수도 없었다. 부대 안에 벽보를 붙일 수도 없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체 외출도 금지시켰다. 할 수 없이 나는 확성기를 들고 부대를 향해 연설을 했다. 어떻게든 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 했다. 연설회를 열면 청중이라고는 사법형사와 군첩법 기관원들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연설을 했다. 유권자가 집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목청 높여 연설했다. 자유당 측은 투표 당일 다시 부정을 저질렀다. 각 부대의 책임자들이 투표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용지를 일일이 점검했다. 일선 부대 중대장들은 아예 투표함을 타고 앉아 있었다. 여당 후보에게 표시한 것만 투표함에 집어넣고 내게 투표한 것은 찢어버렸다. 이건 선거가 아니었다. 당시의 군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거의가 야당을 지지했다.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지만 항의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다. 인제는 최전방이었고 지휘관들은 철저하게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다. 나중에 지역별 득표 결과를 보니 군단 본부에서만 내가 이겼다. 알고 보니 군단 본부에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까보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유권자의 대다수인 병사들이 이렇듯 공개투표를 한 셈이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외지인이라고 선동하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투표 부정까지 자행했다. 그것은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부정선거 예행 연습이었다. 나는 졌다. 질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954년 목포, 1958년 인제, 1959년 다시 인제에서 계속 떨어졌다. 출마는 곧 돈이었다. 한 번만 출마해도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것이 선거였다. 어느 날 보니 재산이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청년사업가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는 식량조차 없었다. 집에 있기도 민망했다. 무작정 버스를 타면 마땅히 내릴 곳이 없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 어디론가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이렇듯 시리에 차 있을 때 자유당에서 입당 제의가 들어왔다. 돈과 자리를 제시했다.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당시에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여당으로 옮기는 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하물며 의원도 아닌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솔직히 쉽지 않았다. 그들의 의원급 대접을 해주겠다며 흥정하듯이 구체적인 돈의 액수까지 제시했다. 당신의 능력 이대로 썩힐 셈이냐. 여당에 와서 그 재능을 활짝 펴보라. 아무리 봐도 아까운 인물이다. 은밀히 다가와 소매를 끌었다. 속삭임은 달콤했다. 그러나 나는 이겨냈다. 생활이 궁핍해서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마산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 그도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동업을 하는 친구가 그 돈을 갖고 도망을 가버렸다.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니까 나 자신을 탓했다. 나는 그 마산 사람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물론 그걸 입증할 아무런 물증은 없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고백했다. 그가 고발하면 나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어줬다. 당신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전도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문제로 앞날을 그르쳐서야 될 말인가. 돈은 포기하겠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만일 당시 횡령죄 같은 것으로 입건되었다면 정치인 김대중은 없었을 것이다. 훨씬 나중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그는 고인이 되었고 그의 부인과 아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을 내 밑에서 일하게 했다. 아내 차영애가 세상을 떴다. 세상이 온통 푸르른 여름의 끄트머리였다. 돌아보면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내 곁을 떠나갔다. 아내는 자주 가슴앓이를 했다. 그날도 가슴앓이가 심해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어찌 잘못되었는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마침 집에 있던 나는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다. 의사와 함께 집에 오자 아내는 숨져 있었다.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딸을 데려와 고생만 시켰다. 병이 났어도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나는 통곡했다. 아내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너무나 생활이 힘들고 남편의 이딴 실패의 충격으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고생은 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계로 투신하면서 아내는 고생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아내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았다. 가세가 기울어 모든 것이 궁핍해도 아내는 결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정치를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가족은 8번이나 이사를 했다. 전세에 쫓겨 다녔다. 옮길 때마다 집은 작아졌다. 아내와 나는 집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목포에서는 큰 집에 살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다. 아내는 미장원을 해서 살림을 도왔다. 그러다 가게가 빚으로 넘어가자 집에서 손님을 받았다. 말하자면 사설 미장원을 차린 것이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한 번은 둘째가 구멍난 신발을 보이며 새 신을 사달라고 했다. 신발 사줄 돈이 없는지 아내는 아들을 나무랐다. 나는 그걸 바라만 봐야 했다. 대중씨가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던 아내. 전쟁 중에 서울 간 남편을 기다리다 방공호에서 아이를 낳았던 아내. 고초를 겪을 때마다 가족 걱정은 말고 장부의 길을 가라던 내 아내 차용해. 이승만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 계약 저지 투쟁을 벌일 때도 아내는 당 간부 부인들과 광화문 등 거리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나는 평생 그녀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자랐다. 그런 아내를 가졌던 나는 진정 행복했다. 아내가 남긴 두 아들과 손자 손녀들을 볼 때면 때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나는 가슴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이 남긴 분신들이요. 당신은 결코 죽지 않았소. 이 아이들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당신이 그토록 착하고 아름다웠기에 이 아이들의 삶도 아름답고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를 묻고 두 아들 손을 잡고 남산에 올라갔다. 팔각정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에게 일렀다.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고 자잘해서는 안 된다. 잘 커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다.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린 자식들은 말이 없었다. 돌아서서 나는 또 울었다. 잔인한 세월이었다.